LNG로 이중 연료 추진이 가능한 선박은 시장에 나와 있는 선박 중에 2,500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한참 더 저희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라 1년에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풀가동해서 한 2,000척도 못 만들거든요. 1,700척에서 1,800척 정도 만드는데 조선업체들이 원래 선주와 엔진에 대한 스펙을 합의를 하고 조선업체가 그 엔진사에게 엔진을 발주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선가를 따라서 갔거든요. 네. 엔진의 가격이. 근데 엔진이 오히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 연료 추진 엔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엔진 회사들이 그거를 다 커버하기에는 조선 업체들 캐파보다 조금 더 쇼티지인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이 발주 흐름이 큰 추세로 꺾이기 이전에 전체 기자재 중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엔진이라는 사실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형 조선 3사 외에도 사실 중형 조선사랑 기자재 업체들도 주목을 받고 네네. 있잖아요. 특히 상반기 수익 내신 분들 보면은 엔진 쪽에서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네네. 알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중에서 엔진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사이클은 배가 더 필요해서 발주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조금 노후화된 배를 3배로 교체하면서 생기는 게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선박 시장에서도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추진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를 기존에 가장 더러운 기름에 해당하는 벙커시우만 쓰다가 LNG로 바꾸기만 해도 지금 현재 기준치에 해당하는 친환경 규제는 저희가 만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엔진부터 바꿔야 돼요. 기름으로 가는 엔진, 가스로 가는 엔진은 다른 체계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박 엔진 기업들 자체가 조선업체들이 원래 선주와 엔진에 대한 스펙을 합의를 하고 조선업체가 그 엔진사에게 엔진을 발주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선가를 따라서 갔거든요. 네. 엔진의 가격이. 근데 엔진이 오히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 연료 추진 엔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엔진 회사들이 그거를 다 커버하기에는 조선 업체들 캐파보다 조금 더 쇼티지인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이 발주 흐름이 큰 추세로 꺾이기 이전에 전체 기자재 중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엔진이라는 사실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제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2026년에 가스선의 인도를 가장 피크로 하고, 이제 그 뒤에 컨테이너 선박이 많이 인도가 될 예정인데요. 컨테이너 선박은 정시성을 지켜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엔진의 스펙이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엔진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가격 전가율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공급 쇼티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사에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엔진이 꺾이기 이전에는 이 전체적인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주가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 조방원이 엄청 주도했던 그 때가 약간은 꺾이고 지금은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구원님께서는 이거는 진짜 그냥 잠깐의 조정이다라고 보시고 다시 추세가 살아있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2024년 이럴 때도 막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조선이 조정을 안 받고 많이 올라오고, 네. 25년 들어서 지금 이제 한 10월 정도 이후에 에이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근데 조선주 좀 조정 받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당신의 단가가 매우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오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지금 고점에서 한 15% 빠졌다고 그런 얘기가 드실 생각이면, 지금까지 올라온 그 추세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그냥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니까 관심을 가지신 거에 해당이 되는 터라, 저희가 봤을 땐 내년에도 지금까지 조선을 이끌어온 그 힘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이슈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선박 교체 사이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지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나 교체됐는지 말씀드리면 조금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선박이 한 10만 척 정도 있고 이 중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이 6만 척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LNG로 이중 연료 추진이 가능한 선박은 시장에 나와 있는 선박 중에 2,500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한참 더 저희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라 1년에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풀가동해서 한 2,000척도 못 만들거든요. 1,700척에서 1,800척 정도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교체한 선박들이 늙어서 교체 시장에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이대로 계속 운항을 하면 새로운 그 선박을 만드는 데 드는 캐펙스는 들지 않겠지만 벌금 내다가 오히려 돈 더 쓰겠다 싶은 생각이라 미리미리 교체를 하는 부분인데 척수 기준으로 치면 이제 2.5%밖에 저희가 교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 일정 수준 올라올 때까지 선박이 이제는 다 발주가 나왔나라는 생각은 당분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환율, 후판 가격, 인건비, 공급망 등 조선업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2026년 투자 관점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 환율이 가장 신경 쓰이거든요. 거의 지금 1,500원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업체에서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 너무 일회성으로 좋은 상황이라 네. 만약에 환율이 1,300원대로 급하게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보너스 수익은 없겠네라는 생각을 조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실 것 같아요. 조선업체들은 100%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별 업체들의 그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100% 수주를 하자마자 해지를 해버리는 업체도 있고 이제 한 70-80% 정도만 해지를 하고 나머지는 오픈에 두는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1,300원대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나의 2026년 인식될 매출 중 한 20-30% 정도만 그 100원 정도의 환율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주 산업이고 저희가 그 수출 품목에 해당이 돼서 사실 고환율은 업체에게는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정도 수준의 수익을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예측 범주 내에서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사실 과거에 그 조선업황이 정말 좋았던 2007년에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너무 수주를 해가지고 환율이 900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저희가 환율이 거의 50% 이상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부 변수에 불과하다. 이거와 상관없이 성과가 뚝뚝 떨어질 만한 뭔가 요인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그냥 부차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외부 변수 중에 조금 특이하게 신경 쓰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주 재료로 쓰이는 이 재료 가격이 대단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후판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철 제품인데 이 철강사의 최대 고객은 조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지 철로 만든 제품이 비싸게 팔리는데 지금 철강업의 다른 전방 산업에서도 양적으로 많이 그 재료를 요구하는 산업이 없어요. 자동차, 철, 건설, 조선이 더 많이 좀 철 제품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해야지 막 그 가격이 오르는데 그게 네네.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조강 생산량은 2021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사들의 대응이 생산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좀 지켜내야 될 것 같다라는 전략을 할 정도라면 지금 철 제품의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튀어오를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26년에도 경험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다행히 조선업체들은 이제 이 부분을 더 이상 빠지지는 않지만 그냥 좀 유지될 것 같다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외부 변수 중에서 특별히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가 이 조선업체들이 특히나 배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외주 가공업체를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급진적인 상승은 사실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향 안정화된 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외부 변수가 많은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말씀 주신 이야기 들어보면은 조선업이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6년에 조선업종 내에서 투자자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떤 기업군을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선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이거 지붕이 없나 싶게 올라가는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면 전방 산업이 확대가 될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는 그 해상운송 시장의 호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이야 코로나 때 저희 컨테이너 운임 5배 올랐다고 하지만 그때 벌크 운임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벌크 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1년 안에 운임으로 배값을 다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익성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배를 발주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발주가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때가 사상 최대 발주였고 그거를 이번에 아무리 시황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뛰어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해운이 폭발일 때, 그리고 이제 2010년에서 11년 사이는 그때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국제유가 200불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의 시기였었습니다. 원자재에 굉장히 그 버블이 많이 붙고 이럴 때였었는데, 그래서 조선업체들에게 해운사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그리고 실제로 해운 내에서도 가장 해상물 동량으로 많이 오가는 게 기름이에요. 유가가 오르니까 이 기름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체에게 해운사도 있지만 오일 메이저들도 되게 큰 고객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이제 상단을 뚫고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 방산에 해당하는 부분도 조선업체한테 큰 고객사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게 기대 포인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느냐 안 연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선업체에게 주는 주가의 그 밸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완성 조선업체는 당연히 들고 가시는데 그 안에서 아무래도 방산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배는 절대로 조선업체 혼자서 만드는 산물이 아닙니다. 항상 협력업체들이 제때 그 시간을 맞춰줘야 이 배의 납기의 정치성을 잘 맞춰줄 수가 있는데 26년 이후에 이 인도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 협력업체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한 선표로 조금 바뀌는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은 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팩트시트를 보면 이제 핵 잠수함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관련돼서 기자재 업체나 엔진 업체들 중에 연구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업체가 있을까요? 핵잠수함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100척, 20척 만들 제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발주를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 국내 조선 업체들의 매출에 앞으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엔 어려운 산물입니다. 물론 하나의 단가가 굉장히 높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조업체는 자고로 효율이 나오려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효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잠과 관련된 어떠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가 있으면 상징적으로 핵잠수함에도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그 회사의 중장기적인 실적이 그 사실 하나로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투자 포인트에 연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수출 방산을 근데 굉장히 모멘텀을 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한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해양 방산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국내 군대를 위해서 납품하고 있는 군함이나 전함의 매출이 1년에 3조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출 방산을 진행을 해서 뭐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페루나 뭐 필리핀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수출 방산 제품을 가져오게 되면 일단 국내에서 내수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 일단 양이 많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특수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인력풀과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풀가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국내에 이 군함과 전함을 만들면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모델 개발을 완료한 것들을 해외 수출 모델로 변환을 해서 수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 가격은 훨씬 높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비용을 이미 선 비용을 지출해 놓은 산물인지라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방산도 수출 매출이 늘어나는 업체들의 이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시면 국내 내수로만 진행할 때보다 마진이 훨씬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확장성을 보시라는 의미지 핵잠수함 하나 만드는 거에 들어가는 게 뭐인지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건 사실 투자 전략 개념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 중에서도 내수가 아닌 수출 방산 쪽을 네네. 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년에서 3년이 조선업 투자의 핵심 구간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단기 1년이나 뭐 중기 2, 3년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 나는 조선주 투자는 중장기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는 내년에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어려운 셈법이 저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이번 사이클을 크게 좌지우지했던 이 친환경 선박 교체 사이클의 피크를 저희는 아직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선주들은 10만 척의 배 중에 7천 척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주와 그리고 800척을 차지하고 있는 LNG 선주 정도만 작용을 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원자재 운송선들이 만약에 다 같이 나도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면 시장의 이 공급 쇼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박들에게 직접적으로 탄소세가 과하게 부과가 될 때 돼서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라고 한다면 28년부터 이제 해운 업체들이 탄소세 너무 부담스러워서 배 운영 못 하겠어요라고 할 얘기가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MEPC 그 특별 세션에서 원래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그게 지금 1년이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상으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은 트럼프 임기 내내 매년 1년씩 딜레이 돼서 4년 동안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년이 딜레이 돼도 어쨌든 그 다음에는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될 때 시장의 폭발성에 대한 거를 누리고 이번 사이클을 끝내자는 게 저의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1년씩 딜레이 되면 저희 1년마다 이제 아닌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분명히 가셔야 될 텐데 그때마다 굉장히 그 시장은 많이 출렁거릴 것이고 저희 수주 산업인데 수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악재성 기사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은 25년에 누렸던 것으로 충분히 수익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뀌는지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완전히 노멀 케이스로 다 나오게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중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호재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를 목표 기간으로 세우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식이 조금 짧아서 그런데 일단 수주가 많을 거는 알겠거든요. 너무 교체할 선박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한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배의 양이 1년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제품 가격 자체가 좀 시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국내 업체들도 그렇게 해서 양적인 성장이 원래 25년에 멈추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대부분 조금씩 다른 전략을 세워서 그 부분을 조금 확장세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 2개의 사업장을 합병을 해서 사실 울산에 있는 지금 모든 도크가 다 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풀을 조금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중공업도 8개 전체 설비 중에서 2017년 이후에 2개의 설비를 지금 꺼트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1개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수주를 다 소화하려면 설비가 더 필요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채권단 관리하에 있을 때 저희가 띄어서 팔았던 플로팅 도크를 추가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이제 신규 설비를 또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모두 다
8년 정도부터는 또 다시 양적인 성장의 국면에 들어갈 요인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5에서 10년 이상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핵심 요건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뭐 상선이 되었건 군함이 되었건 일단 양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유럽 선주들이 돈을 다 싸질머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상선의 규모만큼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5년, 10년이 아니라 평생 한국에 의존하는 툴을 만드는 것이 저희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언제까지만 그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의존적이게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 산업이고 사이클 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매몰되어서 조선주는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제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는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시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목표치를 하는 그 산업의 단계에 대한 그 각자만의 생각을 좀 정립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실현하는 단계로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 중장기는 몇 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면에서는 저희는 2030년 전후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스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K조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엄경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